십장생도에는 크게 세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 사슴, 그리고 이제 거북이죠.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십장생도가 생명력이 풍부한 이상세계, 이상양, 혹은 뭐 좀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신성세계, 태평성대, 그러한 세상을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제 동물들이 있겠죠. 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우리 이제 자연계에. 그런데 이 십장생도에는 딱 세 종류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동물들 중에 딱 세 종류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늘 크게 보면 우리가 동물을 보면 자연계에서 이제 하늘을 나는 새가 있겠죠. 물론 뭐 새도 뭐 땅에서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하늘을 나는 새,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이제 하늘을 나는 새가 있을 것입니다. 새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참새부터 시작해 조그만 뭐 조류부터 시작해서 대형 조류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지에도 굉장히 많은 동물이 있겠죠. 우리 뭐 한반도에서 자생하거나 혹은 자생했던 그런 동물들도 뭐 굉장히 많겠죠. 사람 눈에 관찰되는 제법 큰 동물들이 뭐 크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소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호랑이, 그 다음에 뭐 고라니,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뭐 닭, 뭐 이런 게 다 그냥 육지 동물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물들이 이제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는 바다에서도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대략 서해 쪽에서만 해도 뭐 100가지 종류의 어떤 이제 물과 관련된 이제 어류라든가 어패류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물들 중에 하늘에는 딱 한 종류, 그러니까 학이죠, 학. 그 다음에 육지에서 걸어 다니는 동물, 네발 동물 딱 한 종류, 사슴. 그리고 바다에는 물속에 있는, 물 안쪽에 있는 건 어차피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이렇게 한 마리만 그려져 있죠. 한 종류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면, 학은 이 날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종류 중에서 딱 한 종류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육지에도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사슴 한 마리만, 한 종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슴은 육지 동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북이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날짐승, 그 다음에 묻짐승, 그 다음에 물짐승, 각각의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 환경에서 대표격으로 학과 사슴과 거북이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학이 선택됐을까? 하늘의 날짐승을 대표하는 동물 수많은 새들 중에 학이 선택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하늘을 대표하는 동물 하면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수리일까요? 혹은 뭐 용맹한 매일까요? 뭐 이렇게 크면서도 아주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아주 포악하거나 아주 싸나운 뭐 이러한 동물들을 또 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뭐 이 육지를 대표하는 동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랑이나 사자를 떠올릴 수 있겠죠. 혹은 바다를 대표하는 동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상어라든가, 뭐 어떤 사람은 고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래는 약간 포류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뭐 상어라든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이제 물고기 뭐 이런 것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그렇게 싸납거나, 그리고 아주 크거나 아주 특별한 어떠한 뭐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러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각 그 어떤 뭐 육지나 하늘이나 이게 바다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동물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동물들이 이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호사를 누렸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 왜 저럴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징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은 굉장히 이 십장생도는 그 인문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문학은 생명에 대한 존중 혹은 공동체를 위한 인류의 지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이 혹은 뭐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어떠한 것, 그 다음에 그러한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함께 우리 살아갈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혜를 짜내고, 혹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인류들이 어떠한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러한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라든가 사륙이라든가 혹은 공동체를 깨는 어떠한 요소도 이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약육강식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자는 강자한테 먹힌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서 뭐 그 맹수들, 호랑이나 사자, 혹은 뭐 독수리나 혹은 매, 혹은 뭐 상어라든가 이러한 포식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상징체계, 그 어떤 영역을 대표하는 뭐 동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동물들이 대표하는, 각각의 이제 공간을 대표하는 동물들 안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징을 투영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또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동물들이 선택되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학은 하늘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학은 이제 대형조류죠. 대형조류면서 키가 한 140까지 이렇게 자라는 큰 새입니다. 또 철새이기도 해요. 철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여름을 나고, 그쪽에 겨울이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이제 먹이를 찾아서, 추위나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일본이나 더 멀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를 철새라고 그러죠. 학은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관찰되는 텃새는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을 좀 보면 이제 크기도 하지만 일단 몸 전체에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의 새입니다. 아주 크면서도 그 흰 털을 가지고 있는 새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이나 날개 끝 부분에 이제 검정으로 이렇게 검정 털이 이제 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검정은 흑백이 강력한 이제 대비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흰색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뭐 그러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갈이라든가 그 비슷한 새들 중에서 이제 뭐 혹은 홍학이라든가 이런 새에 비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어떠한 그 주목을 끄는 뭐 그러한 또 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붉은색 털이 살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원 형태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반원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단정하기다, 이런 붉은 단자를 써서 단정하기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흰색의 의미는 뭘까? 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안에는 백의, 흰색 옷을 입고 다닌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사실 흰색만 입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저 고려 삼국시대, 고려라든가 혹은 그 이전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옷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잘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조선시대에 이제 흰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왕이라든가 선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이 이제 흰 무명 옷을 많이 입고 다녀서 혹은 그것을 보고 뭐 백인민족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뭐 옷에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흰색 옷을 입고 다닌 건 아니에요. 흰색 옷을 입고 다니면요, 때가 많이 타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빨래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러한 흰색의 옷을 입고 다닌 것은 보통 이제 면으로 만들죠.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면을 처음에 그 옷을 만들면 조금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빨래를 하다 보면 뭐 그 잿가루라든가 잿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서 이렇게 빨다 보면 이제 이렇게 탈색이 되죠. 탈색이 되면서 점점 이제 흰색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 면의 특징이 이렇게 한번 두드려서 빨고 나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이렇게 아주 하늘거리면서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옷의 이게 촉감이라든가 느낌들 때문에 흰색 옷을 지속적으로 이제 입었다. 나라에서나 혹은 뭐 다른 데서 색깔을 염색을 한 옷을 입으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계속 흰색 옷을 입었던 그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흰색은 이제 우리 이 나라의 이제 어떠한 이제 그 흰색과 관련된 상징들을 찾아보면 이제 뭐 백두산, 흰머리산이죠. 백두산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백두산이 이제 이렇게 꼭대기 부분에 이제 눈이 내리고 눈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백두산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걸 좀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을 조금 이렇게 신성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 같은 백록담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웅덩이 안에 이제 고인 물을, 그 호수를 이제 백록담, 다시 말해서 흰색 사슴, 녹자는 사슴 녹자니까 뭐 사슴들이 뛰어노는 뭐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흰색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을 전반적으로 다 신성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흰소, 뭐 그 다음에 백사,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백호, 뭐 이런 그 하얀색 뭐 호랑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사실 뭐 흰색 백사라든가 뭐 흰소라든가 백호라든가 이런 게 원래 흰색은 아니었고 일종의 뭐 돌연변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흰색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흰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흰색이 붙어 있는 상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령하다고 느꼈겠죠. 그럼 왜 흰색을 좀 신령하게 봤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흰색은 그 태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낮에 이렇게 해를 보면 눈이 부셔서 이제 거의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제 거의 막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흰색을 좀 그 태양의 상징으로 보고 또 신성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이 유학이 주자성리학이라고는 유학이 이제 지배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천 이제 강령으로서 이제 효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됐다는 건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새고, 그 다음에 흰 수염이 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존중했던, 뭐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당집이라든가 이런 데 볼 수 있는 신선의 모습을 보면 하얀 백발에 흰 머리띠를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하얀 수염에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이 든 지혜로운 연장자 뭐 이런 의미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흰색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반드시 뭐 백인민족이다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런 흰 몸통, 하얀색의 몸통을 가진 그러한 이제 학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신성한 동물로 인식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루미라고 하는데, 학을 이제 두루미라고 하는데, 뭐 두루미라는 그 우리말이겠죠. 뭐 우리가 두루하면 이제 두루두루 할 때 아주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는 뭐 어떤 사람을 뜻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우미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되듯이 두루미도 두루두루 넓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공간 개념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그러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상징의 동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선의 상징, 신선의 상징이죠. 항상 신선 옆에는 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만 나와도 거기가 신선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신선도 같은 데는 학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이 있는 곳은 언제나 태평성대한 곳, 이상세계, 신선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되죠. 18세기에 활동했던 단원 김몽도는 이 학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자기의 그림 속에 학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김몽도가 학을 그림 속에 많이 집어넣는 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학을 선비의 상징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조선시대,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이제 신성과 선비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선비를 그려놓고, 딱히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신선이다, 뭐 신선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특이한 복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선비 복장을 하고 있는데 신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옆에 학을 이제 그려놓으면 거기가 곧 이 사람이 곧 신선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또 하나는 학이 그려져 있으면 그 땅이, 그 공간이 곧 이상세계가 된다, 태평성에 대한 이상세계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학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 곳에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에 이제 학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약간 동전이 일본스럽다, 뭐 외색이 난다, 이런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런 약간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에 투영되어 여러 상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일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일본에서 수용한 학의 문화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런 오해들이 좀 생겼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이잖아요. 나라 이름 자체가 일본이고, 이런 이제 태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태양이 제일 일찍 뜨는 곳, 뭐 이런 의미의 나라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 머리에 붉은색이 마치 아침해가 떠오른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한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 국호라든가 그런 정서와 연결을 시켜서 굉장히 이제 학을 좋아하고 또 학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 학 머리의 붉은색 때문에 뭐 이게 뭐 아침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그건 따로 이제 아침해라는 걸 따로 그려서 이제 표현을 했죠. 이를테면 뭐 단심의 개념, 붉은 마음의 개념으로 아침해를 이제 수용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신선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신선세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선비라든가 태평성대한 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 쓰고, 일본에서는 이제 뭐 아침에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쓰긴 한데, 맥락적인, 핵심적인 맥락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죠.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측면 때문에 학이 예를 들면 신선세계의 태평성대죠. 우리가 뭐 신선세계라고 하는 것이 신선들이 사는 세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선과 일반 사람들 동일시 여기게 되면 그냥 태평성대가 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신선들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도 신선이 될 수 있다면 그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더 낫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좀 도교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고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했죠.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 학이 신선세계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그리고 신성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대표로 발탁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